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비롯해서 최근 보여주고 있는 현실 인식이 일각에서는 엄중한 현실과 동떨어진 근거 없는 낙관론에 매몰되어 있다. 냉철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전략적 사고를 보여줬다. 평화경제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중곤 교수님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좀 얼굴이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가 좀 조회수가 잘 안 나오십니까? 조회수에 본래 나오기가 좀 어려운 거지만은 예. 그것도 신경 쓰이긴 신경 써요.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조회수라든가 구독자가 적어서 늘어나지 않아서 신경 쓰이고 또 좀 안정이 되면은 왜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10만, 20만이 안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그까지는 기대할 바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 교수님이나 저나 이제 나이도 좀 되니까 거기다가 막 내 지를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언론계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렇게 이제 치우치지 않고 뭐 좀 정론으로 가려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저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그 입맛에 안 맞는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또 우리가 그렇다고 그렇죠. 뭐, 중간 또 우리가 의지를 꺾어가지고 뭐 낚시 제목 달고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 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뭐 꾸준히 가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주실 겁니다. 언젠가는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다뤘습니다만은 바로 나오자마자 다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한번 더 세밀하게 다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교수님하고 좀 짚어볼 생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이렇게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아주 낮춰서 평가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북한 강원도 통천에서 북한에서는 지금 또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북한의 조평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죠. 조평통에서 바로 오늘 성명을 냈어요. 어제 경축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반응을 내놨는데 다시는 남조선과 할 말도 없고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혹시 한미 합동훈련이 끝나면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하고 대화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걷어차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인식하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인식부터 좀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분은 그야말로 평화의 화신이 된 게 아니라면 뭐 다른 자기 개인적인 어떤 뭐 목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가 뭐냐면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계속 참아준다. 그 다음에 계속 비위를 맞춰준다. 그래서 전번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양반이 정말로 이래가지고 뭔가 잘 되면 이 노벨 평화상 거기라도 한 달이 이제 걸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조평동까지 나왔잖아요. 전에도 외무성 그 권정근이 미국 담당 국장이 계속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한국이 끼어들 자리 없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해도 우리가 미국하고 하지 어디 끼어들 생각을 하느냐. 어림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모욕을 받으면서도 계속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무슨 대화 분위기가 미국하고 대화 분위기 이어지고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니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즘 보면은 한미 동맹이 아니라 북미 동맹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 흉내까지 낸다면서 말하는 흉내까지 내면서
이를테면 야유하고 조롱하면서도 북한에서는 아름다운 편지다. 우리 곧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러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근데 자기 혼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조롱당하든지 무시당하든지 비아냥당하든지 하는 거 좋은데 대한민국 국민이 5,200만 국민 있잖아요. 예. 이 사람 왜 자기가 저 도맡아 가지고 갖고 가서 망신당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평화 탈영을 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랄까 철학이라든가 뭐 비전이 있겠죠. 그래서 웬만한 것은 좀 무시하고 그런 거 감내하러 하겠다 하는 건 좋아요.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감염이 돼가지고 청와대에서는 북한은 우리와는 쓰는 언어가 다르다. 문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해도 우리 문법하고는 다르다는 얘기고 정우영 안보실장 그 미사일 뭐 큰 위협 아니다. 왜 위협이 아닌지. 또 정세현 씨 전 통일원 장관입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만 지금은 또 민주평통 부의장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필요해서 때를 쓰는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 교수님 말씀은 대통령이 그런데 더 우려할 것은 밑에 다른 사람도 그런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 대통령은 그냥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정말로 무슨 저 양반이 누구 아바타 역할을 하느냐 이게 걱정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생각하고 밑에 그러면 밑에 사람들 중에도 정신 좀 확실하게 백인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대통령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위에 얹어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고 교수님 말씀처럼 전혀 현실하고는 다르거든. 현실 인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게 무슨 병인지.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민적인 그런 인식하고 일치돼 가야만이 뭐 통일 방안이든 경제 정책이든 다 힘을 받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동력이 생기는 건데 상당수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 대해서 다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북한에 대해서는 끝없는 이런 사랑을 표명하는데 반면 또 우리 측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지 않습니까? 어제 경축사에서도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가 되지 말라. 이건 누가 보면은 북한한테 한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보수 말하자면 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측한테 지금 한 얘기거든요. 오늘 바로 그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평화체제에 대해서 좀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미사일 쏘아다는데 무슨 평화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성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는 외톨이가 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그거야. 뭐냐면 모든 국민이 나한테 박수치고 이래가지고 온 세상이 나한테 박수치고 이러는데 황교안하고 그 몇 사람 당신 외톨이 돼 그러다가는 태극기 세력 뭐 이런 근데 이런 식의 편향된 그야말로 한쪽으로 완전 문 대통령과 그 측근 참모들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누가 누구한테 왜 이념의 외톨이가 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뭐냐면 그런 거 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눈 2개 달린 사람이 눈 1개 달린 혹시 그런 종족이 있다면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가면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자기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데 거기 이제 만약에 우리 같은 생각 가지고 하면 이제 이상한 사람 되듯이 저분은 말이지 자기가 전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같은 생각하고 있고 이제 황교안 대표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외톨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나도 외톨이고 고 교수도 가면 뭐 외톨이네. 요즘 같으면 외톨이로 들어가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 눈으로 이렇게 반대쪽의 의견도 듣고 다른 쪽의 시각도 봐야 하는데 완전 외눈팔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치우친 분이거든. 한쪽만 보는 거예요. 예, 한쪽만 보는 분인데 이래가지고 또 문제는 뭐냐면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무조건 내 생각 아니면 전부 외톨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왜 세상에 무슨 외톨이가 그렇게 많어? 외톨이 하나만 하면 되지. 지금 뭐 보수 쪽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은 그런 대북 저사자의 외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념 편향, 대북 편향 그것에 대해서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평화경제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평화경제입니까? 어떤 게 평화경제입니까? 그 다음에 저는 개념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저분들은 이 수사, 정치 레토릭은 굉장히 능한데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뭐냐면 구체성이 없어. 전부 추상적이야. 개념 정의가 잘 안 되는 모호한 용어 이걸 꺼내가지고 왜냐면 들으면 멋있는 것 같거든. 평화경제 이러니까. 근데 뭐가 평화경제입니까? 근데 북한이 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서로 이제 경제협력이 되고 교류가 활발해진다 칩시다. 그게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8천만 그 내수 시장. 그게 맞습니까? 그게 왜냐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상식적으로 보건데 양 체제가 완전히 다른 체제인데 다른 체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결국 중국은 될 수 있는 게 중국이 사회주의 사회주의 뭐 시장 경제 체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경제 저 자체는 대외적으로는 완전 시장 경제 체제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다만 저게 공산주의를 그냥 지키고 있어서 그렇지. 북한은 이 경제 체제고 뭐고 간에 전부가 이상한 그 북한식의 체제예요. 완전 폐쇄 경제 체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하고 교류가 되고 협력이 될 것이며 경제 규모라는 것도 우리나라 어디 큰 도시 하나만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더더구나 옛날에 독일하고 서독하고 동독하고 옛날 통일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독일의 경제력, 서독의 경제력은 우리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었고 그때 동독은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에 앞서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서독과 동독의 경제 격차가 9대1 정도예요. 지금 우리 북한하고는 50대1입니다. 50대1. 거기다가 인구로 따지면 거기 그때 동독이 서독 인구의 한 4분의 1쯤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절반이에요. 어불의 몸무게가 아예 몸무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고 지고 얻고 자기가 생각한다 평화 경제가 된다고 무슨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화 경제가 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다고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평화 경제도 지난 그 5일인가 수보 회의에서 처음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이런 황당한 걸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설령 그게 가능하다 칩시다. 제가 생각하나 50년 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없고 난 이후에도 한참 세월이 지나야 가능할지 어떨지 모를 일을 지금 와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 가능한 것처럼 이 국민에 대한 기만이지. 근데 뭐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뭐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나 청사진을 보여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설득력이 있고 근거가 어느 정도 제시가 돼야만이 하지. 그냥 수치 그냥 늘어놓고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면은 오히려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만 떨어지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본 같은 데는 한국은 못 믿겠다. 대통령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정도로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참 이번에도 또 말 좋은 말 하나 지어냈대요. 교량국가다.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를 이어주는 교량국가 역할을 하겠다. 그게 이제 이번 경축사에서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경제강국, 두 번은 교량국가, 평화경제인데 세 개 다 공허한 얘기지만 그 중에서도 또 교량국가. 교량국가라는 거는 그 개념이요.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 명치러 가야 되는데 길 좀 내달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송상현 공이 뭐라고 했냐면 전사익이 가돈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건 쉽지만은 길은 못 빌려준다 했는데 우리 뭐 길 다 내주자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기껏해서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이쪽에 한미일 이 삼각 안보 체제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러고 하니까 뭐냐면 거기에 대한 반론 같은 걸로 나오는 얘기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 대륙 쪽에 여기 중국하고 여기 마음이 굉장히 가 있는데 자꾸 미국이 저러니까 그것을 중화시키는 거지. 아, 우리는 미국 쪽도 아니고 저쪽 중국 쪽도 아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그야말로 그런 교량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을 잘 연결해 주면서 글로벌한 경제의 번영을 촉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본인 이야기는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연장선상이 있거든요. 지금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오지랖 넓다고 그러잖아요, 김정일이가. 그 다음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냐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이제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이 왜냐면 균형자가 되려면 양측보다 내가 더 세야 균형자.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근데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자기가 균형자 하겠다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안보 체제라든 이런 게 할 때 거기서 어떤 우리가 스탠스를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면 옛날 광해군 때도 아니고 말이지. 네. 그때는 명청 때니까 좀 바로 옆에 바로 같은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아이고 입장이 난처했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안보가 지켜졌는지 우리 조국이 과거에 북한의 김일성의 전면 남침일 때 그 어떻게 우리가 지켜졌는지 그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경제 발전을 시켰던 그 근본적인 원천이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걸 다 판단하면 판단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 꼭 짚어봐야 할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2045년 예. 원코리아 통일 국가론을 처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집권하자마자 2017년 7월에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얘기한 것이 흡수통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북한의 붕괴도 바라지 않고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연장선인 것 같은데 지금 2045년에 이 통일국가라는 것은 체제를 지금 북한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통일이냐, 어떤 통일이냐, 흡수 통일이냐, 아니면은 북한에서 이야기한 연방제 통일이냐, 이 부분에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느냐인데 오히려 연방제 통일에 방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본래 문 대통령 측에서는 강조했던 게 연방제 통일이죠. 그런데 옛날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6.15 남북 공동선언 때 그쪽에 북한 측의 그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이쪽에 국가연합제안, 이건 어떤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가지고 서로 절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가연합제는요 연방제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런데 서로가 완전히 이제 독립성을 지키면서 느슨한 그런 이제 연결 체제를 갖춘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 대통령은 너무나 김정은에게 꽂혀가지고 우리가 한결인데 한민족인데 같이 합쳐서 같이 못 살아갈 이유가 어딨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체제가 완전히 다르고 이념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게 한 일국가에서 만날 수 일국가 이제 이체제 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중국 보십시오. 홍콩하고. 근데 옛날에 등소평 때부터 일국 이체제, 일국 이제라고 그러잖아. 그걸 인정해주겠다 이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되거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체제가 다르면 또 이념이 다르면요. 국가 지도 이념이 다르고 하면 그게 융합이 안 됩니다. 지금 홍콩쇼 뻔히 보잖아요. 우선 중국이라는 나라와 홍콩이 조그마한 나라는 게임이 서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남북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 지금 있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했던 국가연합, 남북연합제라는 것은 완전한 통일로 가기 이전에 남북연합국회라든가 그런 정부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EU 같은 데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통일로 가자는 거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라는 것은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그대로 가자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도 군사,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제가 되면요.
그럼 환상에 불과해요. 국방 외교권은 전부 중앙정부가 갖게 되는 거야. 국가연합체 같은 각국이 우리는 우리 거 갖고 자기는 자기들 거 갖지만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냥 국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군대라든지 외교권이라든지 이런 힘을 중앙정부가 갖는다. 그 중앙정부는 어떻게 구성될 것 같습니까? 뻔하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4분 5열 돼 있는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북한에서 뻔히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그동안 이 통일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거의가 아니라 통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왔는데 지금 이런 통일 부분을 처음 언급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뭐 20년, 30년 집권을 가정한 하나의 그런 단초를 지금 던진 것 아니냐. 아니 지금요 저기 조국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네. 법무부 장관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옆에 데리고서 뭘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아직 개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조국이가 결국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헌을 들고 나올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말하자면 개헌선을 확보를 하면은 그런 의구심들을 지금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러고 청와대, 정부, 여당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저기 총선에다 올인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예. 하면 지금 그 다음에 이 벌써 통일 이야기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이게 개헌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압승을 거두면 그 다음에 가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국가 체제를 위한 재헌 국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점들을 우려하는 분들이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설마 이러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게 당연 현안이에요. 내년 4.15 총선에 대해서도 의미가 단순히 여가 이겼느냐 야가 이겼느냐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만약 개헌선이 무너진다면 한국당이 이걸 확보하지 못하고 뭐 그 부분보다도 질 경우 앞으로 우리 헌정 체제 자체가 개헌을 빌미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는 체제로 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걱정스러워서 이건 뭐 제가 저 몇몇 분들하고 뭐 요새 뭐를 만들었냐면 국채수호 시민연대라는 걸 지금 만들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게 국채수호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지키자. 이게 자칫하다 나중에 이거 만약에 총선을 거쳐서 저쪽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 없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이 너무 방대한 너무 큰 그러니까 꿈인데 무슨 꿈이냐 100일몽을 지금 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온 나라를 그냥 들쑤셔 놓고 난 뒤에 나중에 김정은이한테 이용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번에 내놓은 화두가 아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2년여 만에 집권 2년여 만에 완전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두가 흔들리는 나라로 변했고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지금 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맞아. 예. 뭐 중국, 러시아, 우리 영국 막 침해 보죠. 북한은 또 우리를 알기를 뭐 손톱 밑에 몸만큼도 안 알죠. 또 아베는 경제로 흔들어 대죠. 미국은 아이고 한 10억 달러 올리는 게 방위비 올리는 게 뭐 뉴욕 브루클린에서 뭡니까 월세 114불 받는 것보다 더 쉽더라 하면서 또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롱당하고 있는 걸 몰라. 왜냐면 세계적으로 지금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 인식이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자기들 저 생각에 딱 취해가지고 다른 말은 들리지도 않고 오직 이 길로만 가겠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 다 망신시켜놓고 그 자기들만 망신당하면 괜찮아. 근데 온 국민들 5,200만 다 같이 도매금으로 데리고 가서 망신시켜놓고 이러고도 국민들한테 전혀 미안해하는 빛이 없을 뿐더러 이념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치우쳐가지고 말이지 무슨 뭐
아까 뭐라고 그랬어? 2년 전에 외돌털이 되지 말라고? 예. 자기나 외돌털이 되지 말라고 그래야지. 어쨌든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생각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한 그 13일 국무회의인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는 기초가 튼튼하다. 세계의 신용평가 기관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 일자리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또 하나는 사회 안전망, 고용 안전망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뭐 참모들이 잘못 보고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무디스나 이런 이제 평가 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줬을 때 얘들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냐 없냐 그거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 안정성 따지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이 경제적인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근데 아까 특히 제가 참 이제 한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고용 안전망이 잘 구축돼 가지고 실업급여가 많이 나간다. 실업급여 많이 나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서 실업급여 많이 타는 게 안전망이 구축이 잘 됐다고 하면 어떤 아니 그런 생각을 제도적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직업을 잃게 되면 실직하게 되면 실업수당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용수당 우리가 고용보험 들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마치 안전망을 잘 구축해서 이런 것처럼 그럼 자기 아니면 그게 안 나올 돈입니까? 당연히 제도적으로 나올 돈이지. 근데 그 규모가 엄청 커졌다는 거 바꿔 말해서 일자리 잃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자리 잃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고용 안전망 잘 돼 있어요? 일자리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40대하고 이거는 뭐 자꾸 또 지금 40대는 뭐 추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자리가 거의 없어갖고 그런 상황이고 60대, 70대 그냥 일주일에 뭐 한 몇 시간 일하는 걸 그걸 다 고용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는 걸 가지고 양심도 없는 그런 정부 그 관계 당국 보면 관계 부처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보고하고 대통령 그걸 얼씨구나 좋다 해서 국민한테 발표하고 이러지.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가 비전이랄까 긍정적인 그런 청사진을 일부러 폄훼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국정 운영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정부 정책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치밀한 그런 전략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제 있었던 8.15 경축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상상력을 동원한 동화 또는 환타지 소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정말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